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근교의 마사지숍에서 연쇄 총격 사건이 발생해 8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사망자 가운데 한인 4명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잡힌 용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LH 직원들에게 43억 원을 대출한 북시흥 농협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개발 정보와 자금의 흐름을 광범위하게 추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20여 개 나라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일시 중단한 가운데 정부는 접종을 중단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관련 사례를 분석하는 유럽 의약품청도 일단 백신이 혈전을 유발했다는 징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잠시 뒤 한국에 도착합니다. 미국의 양대 장관이 동시에 방한하는 건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번 방한을 계기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윤곽을 드러낼지 주목됩니다. 이른바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의혹의 공소시효가 닷새 뒤에 끝나는 가운데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이 다시 고조될 전망입니다. 여론조사 문구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면서 오는 19일 후보 등록 전에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양측은 오늘 오후부터 다시 벼랑 끝 협상에 나섭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야권 후보들의 단일화 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문항 등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적합도를 강조하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경쟁력을 따지자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입장차가 큽니다. 정치적 명운이 걸린 만큼 역대 주요 선거의 후보 단일화 협상도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지난 2002년 대선 때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새천년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21의 정몽준 후보는 여론조사 문항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노 후보는 어느 후보를 선호하느냐는 적합도 문구를, 정 후보는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는 경쟁력 문구를 넣자고 주장했습니다. 신경전 끝에 결국 양측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경쟁할 단일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절충형 문구에 합의했습니다. 결과는 노무현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에도 후보 단일화가 추진됐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문구를 놓고 간극이 컸습니다. 적합한 후보를 넣자는 문 후보와 이길 수 있는 후보를 포함하자는 안 후보가 팽팽히 맞섰습니다. 처음에 했던 협상은 안 후보가 대선 후보에서 전격 사퇴하면서 끝났습니다.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후보 등록일은 내일과 모레 이틀입니다. 투표용지 인쇄 전 1차 마지노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안철수 후보 측이 야권 단일 후보 선정 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할지 아니면 이른바 3자 대결의 길을 걷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럼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협상 진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야권은 오늘을 단일화 협상 마지노선으로 삼았는데 여전히 진척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측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애초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진행해 모레 야권 단일 후보를 선출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정작 여론조사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고 오늘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양측 실무협상단이 잠시 뒤 오후 3시에나 다시 만나기로 한 만큼 이후 조사를 진행할 시간은 빠듯하다는 겁니다. 양측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건 무엇보다 단일 후보를 뽑는 여론조사 문항 때문입니다. 후보 적합도를 묻는데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오세훈 후보 측과 경쟁력을 따지는 게 핵심이 돼야 한다는 안철수 후보 측이 양보 없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이 대안으로 제안한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의 가상 대결 문항을 두고는 감정 싸움까지 벌어졌는데요. 오늘 여론조사 개시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내일 하루만 여론조사를 진행해 모레 계획대로 야권 단일 후보를 뽑거나 그렇지 않다면 서울시장 후보 등록이 끝날 때까지 단일 후보가 정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자, 민주당 서울시장 선거 준비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 차원의 재난지원금 공약을 공식 발표하지는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애초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차원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캠프 핵심 관계자는 아침까지만 해도 YTN과의 통화에서 국민이 바라는 사안을 후보가 직접 제안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기자회견에서는 재난지원금 언급이 없었고 대신 박 후보의 짧은 입장만 나왔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보편적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계속해서 통계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네, 이후 또 다른 캠프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서울시 보편지원금 공약은 별도의 일정을 잡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요. 오늘 발표가 미뤄진 걸 두고 일각에서는 박 후보가 여론의 역풍 가능성을 고려해 카드를 우선 보류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LH발 민심 악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성급히 보편 지원을 꺼냈다가 지난해 총선 때처럼 매표용 현금 지원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보편 지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의제인 만큼 친문 등 당내 세력의 눈치가 보였던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요. 박영선 후보가 분위기 반전 카드를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저녁에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와의 여권 단일화 결과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민주당은 서울에서 지지율 열세에 놓인 만큼 부산시장 선거에도 힘을 쏟는 모습인데 박형준 후보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부산을 찾아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LCT 특혜 분양 의혹 등을 거론하며 총공세를 벌였습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박형준 후보를 교묘한 사익 추구와 거짓말을 일삼는 MB 아바타라고 표현하며 박 후보의 시장 출마가 부산의 치욕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박 후보와 딸 부부가 20억 원이 넘는 LCT 아파트 두 채를 구입하고 1년도 되지 않아 40여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상황이 됐다며 박 후보 본인과 직계 존비 속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LCT 특혜 분양 의혹 자체를 지역 토착 카르텔의 결정판으로 규정하면서 LCT 특검 추진을 야당에 제안했는데요. 이에 대해 박형준 후보는 구입 과정에서 어떤 특혜나 비리도 없었다며 흑색 선전을 그만두라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평생 살 생각으로 아내가 번 돈으로 10억 원의 융자를 끼고 정상적으로 구입했고 딸 역시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태로 분양받았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엄연히 신부의 직계가족으로 검증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맞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내부에서 말조심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 단일화의 최대 걸림돌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라면서 안 후보에 대한 저주로 감정 싸움을 조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도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향해 민주당에서 보낸 엑스맨이 아니냐고 의구심을 표하는 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국토교통부와 LH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LH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대출받은 북시흥 농협 본점 등 6곳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전현직 직원들 사이의 개발 정보와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 특별수사본부가 투기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대상자는 계속 늘어나 어느덧 200명에 가까워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경찰이 또다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세종시 국토교통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남 진주시 LH 본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LH 본사에 대한 강제 수사는 지난 9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북시흥 농협 본점과 지점 두 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수사 대상자의 거주지 한 곳을 포함해 모두 6곳에 수사관 33명이 투입됐습니다. 네, 홍민기 기자, 이번 압수수색은 어떤 배경에서 진행되는 겁니까? 네, 먼저 경찰은 국토부에서 LH 전 현직 직원들의 정보가 담겨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도시 개발 계획 등 정보가 전 현직 직원들 사이에서 전달된 흐름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LH 본사에서 전직 직원들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만큼 상위 기관인 국토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에선 추가 입건된 전직 직원 2명 가운데 1명의 주거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찰이 북시흥 농협 본점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인데요. 앞서 땅 투기 의혹이 처음 불거진 LH 직원 13명 가운데 9명은 광명 시흥 일대 땅 100억 원어치를 매입하며 58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43억 원을 북시흥 농협에서 집중적으로 대출받았습니다. 경찰은 비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지역 농협이 투기 자금줄 역할을 한 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어서 경찰 수사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부동산 투기 의혹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내사하거나 수사하는 사건이 더 늘어났습니다. 현재 37건, 대상자는 198명입니다. 여기에는 LH 직원뿐 아니라 시도의원, 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 이들의 신분도 다양합니다. 특수본은 또 지난 9일과 15일 LH 본사와 시흥시 의회 등에서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분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LH 직원 등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부터 본격 소환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경찰 신고센터엔 어제까지 이틀 동안 200여 건 가까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신고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어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개발 제한구역 해제 예정지를 미리 사들인 혐의로 지방법원 공무원과 관련자들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공무원 A씨 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개발 제한구역 해제 지역이 발표되기 전에 240억 원을 들여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의 10,000제곱미터 크기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들이 개발 제한구역 해제 정보를 미리 입수해 투기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LH 전북지역본부 직원들뿐만 아니라 친인척과 동네 주민들까지 원정 투기에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보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주민들과 부동산 업자들은 확실한 정보 없이는 이 일대 땅을 살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2월 LH 전북지역본부 직원 A씨가 부인과 사들인 경기 광명시 노은사동 땅. 1년 뒤 다른 전북본부 직원 B씨도 부인과 함께 1km가량 떨어진 토지를 샀습니다. 특히 직원 B씨의 친인척과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들이 원정 투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 곳 모두 노은사동이었습니다. 2년 전부터 전주 쪽에서 많이 왔고 전라도 수위까지 당사로 올까? 전라도 오고 국리도 오고. 이때만 해도 노은사동은 2025년까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어지간한 개발은 묶였던 상황. 더구나 노은사동은 지역 특성상 시흥과 바로 맞닿아 있는데 서울이랑 가깝다 보니 시세는 더 높습니다. 임야가 많고 이마저도 매물 자체가 많이 없다 보니 거래도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전북 LH 직원들과 친인척, 주민들이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거란 추측이 나옵니다. 미인이 여기 와가지고 전에 연구 없이 온 사람들은 그거는 정보를 가지고 쓴 거고 누군가 확신을 준 거예요. 여기. 나중에 개발이 이제 전체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져도 여기 들어가니까 괜찮다고 하니까 샀겠죠. 몰랐으면 못 사는데 어느 정도 뭐를 아니까 사시는 거지. 저 임야 같은 거 사시겠어요. 특히 원정 투기 시기는 LH가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건립을 추진하던 때였습니다. 몇 달 뒤엔 한 국회의원이 당시 정부가 추진하던 신규 공공택지지구 후보지를 먼저 공개해 물의를 빚었는데 노은사동이 포함돼 일대가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친척의 주민들까지 동원한 건 아닌지 의구심은 점점 커지는 상황. 특히 직원 B씨의 육촌형이자 전직 LH 직원으로 근무했던 C씨는 노은사동 땅을 사들이고도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매입 경위 등 추가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정부가 이번 달 안에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와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과 LH에 대한 혁신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또 신도시 공급 대책 등 기존에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이번 LH 투기 의혹 사태로 체면을 구긴 정부는 공직 사회 전반에 걸쳐 조사와 처벌에 화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투기 전 과정, 그러니까 예방과 적발, 처벌, 환수에 이르기까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민적 공분을 낳고 있는 LH 사태와 관련해서는 배우자와 직계 좀비 속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은 물론 투기 이익 환수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차제에 공직과 민간을 망라하여 부동산 시장의 불법, 불공정 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하는 데 천착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대한 투기의 온상으로 질타를 받는 LH 개편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력 만여 명, 자산 규모 185조 원의 거대 공기업 LH가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간 겁니다. 정부는 투기 근절과 LH 개혁 방안을 이번 달 말까지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투기 의혹으로 주택 공급 대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당장 다음 달 발표 예정인 15만 호 규모의 2차 신규 택지 발표와 관련해 토지 거래 내역을 분석해 투기 세력을 색출할 방침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마사지숍 3곳에서 발생한 연쇄 총격으로 8명이 숨졌습니다. 이 중 6명이 아시아계 여성이라고 수사당국이 밝혔는데 한국인이 다수 포함됐다는 현지 한인 언론의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진 기자. 네, 이어진입니다. 네, 먼저 발생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외신들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16일 오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2곳의 마사지숍과 인근 체로키 카운티에 있는 한 마사지숍에서 잇따라 총격 사건이 발생해 8명이 숨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가운데 6명이 아시아계 여성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현지 시간으로 오후 5시쯤 조지아 체로키 카운티에 있는 영아시안 마사지숍에서는 총격으로 4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숨진 2명을 발견했고 부상한 3명을 병원에 옮겼는데 병원에서 2명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The Young Asian massage parlor here on Highway 92, just west of Bells Ferry Road, that multiple people had been shot. Our deputies arrived on the location, located 2 people deceased inside and 3 other individuals that had been shot. 네, 그로부터 약 1시간 뒤에 거기에서부터 50km 떨어진 애틀랜타에서는 2곳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강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마사지숍에 도착을 했더니 여성 3명이 숨져 있었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편에 있는 또 다른 마사지숍에서도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애틀랜타에서 숨진 4명은 모두 아시아계 여성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21세 로버트 에론 롱이라는 백인 남성으로 저녁 8시 30분쯤 애틀랜타에서 240km 남쪽으로 떨어진 크리스프 카운티에서 잡혔습니다. 당국은 마사지숍 3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법당국은 총기 난사 사건의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아시아계 여성의 표적이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숨진 사람 중에는 백인 여성과 백인 남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어진 기자. 그런데 피해자 가운데 한국 여성이 포함됐다는 현지 한인 언론 보도도 나왔다면서요? 네, 희생자 8명 가운데 4명이 한인 여성이라는 현지 한인 언론의 보도가 있어서 사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망자 가운데 아시아계 여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 현지 한인 언론 애틀랜타 K는 마사지숍에서 희생된 사망자 가운데 4명이 부근에 사는 한인 여성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한국계는 맞는 듯한데 아직 한국 국적자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사건 사고 담당 영사를 선정이 급해서 연쇄 총격 사건 관련해서 재외국민 피해 여부를 확인 중에 있는데요. 필요시에 신속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에는 현재 10만 명 이상의 한인이 살고 있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은 최근 미국에서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지난 9일 83세 한국계 미국인 할머니가 뉴욕주에서 노숙인에게 봉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 40세 노숙인은 뚜렷한 이유 없이 할머니에게 침을 뱉고 주먹질을 해서 기절시켰습니다. 아시아 태평양계 증오를 멈춰라라는 민간단체는 올해 1월과 2월 2달간 발생한 아시아계 혐오 사건이 503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1일 연설에서 아시아계 증오와 차별을 비난하며 이를 멈추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어진입니다. 네, 그럼 연쇄 총격 사건이 발생한 애틀랜타 현지를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미국 한인 뉴스 포털 애틀랜타 K의 이상현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사건 관련해서 직접 취재를 하시기도 했는데 취재하신 내용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애틀란타와 체로키 카운티라는 인근 도시에서 세 곳의 스파에서 이제 총격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 그 애틀란타에서 벌어진 두 곳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은 사망자가 4명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4명의 여성이 피해자들이 다 아시아계 여성이라는 경찰 발표가 있었는데 네. 저희 애틀란타 K 취재 결과 4명 모두 한인 여성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대표님, 애틀란타 K, 그러니까 대표님이 계신 곳의 취재 결과 4명이 한인 여성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취재, 미국 경찰 당국이나 좀 이런 쪽을 취재를 하신 겁니까? 아니, 그 애틀란타 그 스파 관련되신 분, 그 업주가 일단 한국분이시고요. 두 곳의 업주, 지금 사건이 벌어진 골드 스파와 아로마 세라피 스파의 업주가 다 한국분이시고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다 여종업원들이 한국분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또 그곳에 드나드시면서 도와주시는 분, 그곳 사정이 정통한 분이 그 생존하신 분의 목격자의 전화를 통해서 돌아가신 분 2분의 신원이 있다고 밝혀졌고요. 나머지 2분도 지금 신원을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일단 말씀하신 내용은 아직 외신 등을 통해서 나오지 않은 내용이어서 제가 추가로 좀 더 여쭤보는 건데 일단 미국 경찰 당국을 통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피해를 본 업소 가운데 한국인이 운영하는 업소가 있고 이 가운데 그 한국인 여성이 피해를 본 것도 그 목격자라든지 업소라든지 이쪽을 통해서 취재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살아남으신 목격자가 주변 인물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그 관계자가 듣고 저한테 전해준 것이고요. 또 두 곳의 업주가 한국분이신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모두 한국분들만 근무를 하고 있었고 또 경찰 발표로는 4명 모두 아시아계 여성이라고 했는데 그 분들이 다 한국 여성이라는 것이 이제 저희 애틀란타 K 취재 결과 확인이 된 것입니다. 네, 일단 애틀란타 K 취재 결과 한국인 여성분들이 피해를 봤다라는 내용까지는 말씀을 해주셨고 추가적으로 현지 우리 대사관이나 영사관 그리고 우리 외교부에서도 추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미국 사법당국, 경찰의 결과 내용도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마사지 업소가 밀집된 장소에서 사고가 벌어졌는데 이게 그 애틀란타에서도 어떤 특징이 있는 지역인가요? 예, 이곳이 이제 풀턴 카운티고요. 애틀란타시 관할입니다. 이곳이 다른 곳에 비해서 이런 불법 스파에 대한 단속이 좀 약하다고 소문이 난 곳이고요. 예로부터 많은 한인 그런 스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8곳에 한인이 운영하는 스파가 밀집돼 있고요. 그 해당 거리에만 3곳의 스파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2곳의 스파가 피해를 당한 것이고요. 뭐 사고 소식이 알려지고 바로 전화로 인근 업소에도 대피하라는 그런 전화가 가서 다들 문을 닫고 대피를 한 상태였습니다. 네, 대표님 현재 그 용의자는 검거가 됐지 않습니까? 현재 언론 등을 통해서 나온 범행 동기 현재까지는 어떻게 추정되고 있습니까? 뭐 지금까지 수사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는데요. 뭐 경찰의 추정으로는 이 3곳의 업소를 체로키 카운티와 애틀란타시는 한 40분 정도 떨어진 30분에서 40분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그 특정 업소를 꼭 표적으로 삼아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뭐 강도 사건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원한이나 여러 가지 무슨 인종 혐오 범죄도 지금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아시아계 혐오 범죄일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또 한 개 업소가 아니라 여러 곳의 업소, 그리고 아시안들이 운영하는 업소, 체로키 카운티 업소는 중국계가 운영하는 업소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계 업소만 노려서 아시아계 종업원들과 일하는 분들을 표적으로 총격을 가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지만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현지 한인 사회 분위기도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상태이고요. 뭐 스파 문제와 관련해서는 불법 스파가 이제 단속이 돼서 한인들이 운영하는 스파가 단속돼서 뭐 신문에 보도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스파를 상대로 한 이런 뭐 좀 무자비한 이런 범행은 처음 당하는 것이었고요. 또 한인들이 운영하는 스파에 현금이 많다는 소문이 있어서 간혹 강도나 뭐 이런 피해가 있긴 했지만 이런 표적 살인, 이런 표적 총기 난사가 있는 것은 처음이어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 한인 사회 전체에 어떤 별도의 주의 공지가 내려진 게 있습니까? 뭐 지금 그 이후에는 별다른 공지가 내려진 것은 없지만 그 며칠 전에 애틀란타 총영사관이
이곳 사법당국 관계자들과 이제 회의를 갖고요. 뭐 아시아계의 혐오 범죄에 대한 이 대응을 좀 부탁을 했고 신고 한나이를 개설하고 이런 좀 준비 작업을 하긴 했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화면상으로 아시아계 혐오 사건 관련된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최근 미국 사회 내에서 이런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범죄가 좀 잇따르고 있는 거죠? 네,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특히 뭐 중국 바이러스 또 뭐 코로나 관련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왔다 그리고 아시아계들이 퍼뜨렸다라는 일부 잘못된 인식 때문에 뭐 그냥 이유 없이 아시아인들을 괴롭히고 또 뭐 애틀랜타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긴 했지만요. 뭐 낙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종 비하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무수한 사례들이 지금 목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황이 이제 심각해지면서 지난 11일이었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아시아계 혐오 범죄를 멈춰달라 이렇게 연설을 했는데 특히나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동양인 혐오가 더 심해졌다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을 많이 실감을 하시나요? 네, 뭐 미국에 살고 있는 아시아계들이 다 느낄 수 있는 것일 텐데요. 네. 뭐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무엇보다 중국에서 왔다는 이 차이나 바이러스라는 이런 명칭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쓰면서 또 너무 많이 퍼졌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팬데믹이 꼭 동양계, 또 아시아계의 책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 1세대뿐만 아니라 차세대들도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차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좀 큰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빠른 대책이 좀 나왔으면 하는 마음을 다들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정가에서도 관련해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 하원에서 관련 청문회가 열린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18일이죠. 이곳 시간으로 내일 모레 18일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열리는데요. 그 CAPEC이라는 이제 아시아 태평양 코커스에서 주최를 합니다. 법사위에서 열고 한인 배우죠. 다니엘 데킴도 참석을 해서 한인들의 입장을 얘기할 거고요. 중국계, 일본계, 한국계 패널들이 나와서 이런 아시아 범죄의 심각성을 얘기하고 무엇보다 가장 큰 이슈가 No Hate Act라는 그러니까 반증오 법안을 지금 의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주정부와 로컬 정부마다 다른 이 증오 범죄에 대한 대책을 연방 차원에서 지원하고 또 통일된 이 대응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인데 뭐 어느 주에서는 증오 범죄를 좀 약하게 처벌하고 다른 주에서는 좀 강력하게 처벌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주별 좀 공평하게 또 신속한 대응을 약속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준비 작업으로 청문회를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한인 뉴스 포털이죠. 애틀랜타 K의 이상현 대표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식약처와 제약사 사이의 유착 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문건을 YTN이 입수했습니다. 복제약을 불법 제조한 업체 측이 작성한 회의록을 보면 지방식약청 관계자와 함께 은폐 방법을 논의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회의 시점은 식약처의 정기 감사가 있기 불과 6일 전이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복제약 불법 제조 혐의가 적발된 비보존제약. 회사 측은 자신들이 먼저 경인 지방식약청에 자진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강인창 부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어서 자진 회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튿날부터 사흘간 감사를 진행한 식약처는 정작 불법 제조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내부를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처음 들어서 이거를. 왜 몰랐을까? YTN이 입수한 회사 측 회의록입니다. 이상한 건 회의 이름에 식약처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참석자 명단에도 경인지방식약청 A과장의 이름이 적시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불법 제조 사실을 숨기거나 처벌을 최소화하려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문제가 된 당뇨약의 회수 계획서를 금요일 늦게 식약처에 제출하기로 정했습니다. 주말을 앞둔 오후에 내자는 건데 당일 조사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이란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 문제 삼을 경우를 대비해 상황 설명을 축소하라는 지침도 내려졌습니다. 회의가 열린 시점은 식약처의 정기 감사를 엿새 앞둔 지난 3일. 문건 4번 항목을 보니
감사 담당자에게 언급하지 않을 테니 내부 점검을 잘하라는 조언도 눈에 띕니다. 경인지방식약청 직원의 발언으로 추정됩니다. 이 직원과 업체 측이 정기 감사를 앞두고 작전회의를 한 듯한 분위기마저 풍깁니다. 충격적이기도 하고 사실 이게 비보존만의 특혜는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행이 얼마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서 밝혀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이에 대해 지방청 직원 A씨는 업체 측과 접촉한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얼버무렸고 그런 경우는 자리는 해소하고 먼저 해야 되지 않겠냐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저도 그 내용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업체 측은 곤란한 상황이라며 노코멘트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페이로게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를 하고 싶으시대요. 전국 6개 지방식약청을 감독하는 식약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한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위력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지만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면 용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원순 성추행 사건 피해자 A씨는 오늘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분의 잘못뿐 아니라 지금 행해지는 지금까지 상처를 준 모든 사람은 진심으로 사과해달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박 전 시장과 남은 사람들의 위력 때문에 겁이 나서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회복을 위해 용서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상처를 줬던 민주당이 정작 피해 사실을 인정한 뒤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면서 그 사이 2차 가해로 고통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위력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피해 호소인이란 명칭을 사용한 당원과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차량을 훔쳐 고속도로를 질주하던 40대 남성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200km에 가까운 과속으로 도주했던 이 남성은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 구조된 뒤 결국 구속됐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난 신고가 들어온 회색 차량이 고속도로를 질주합니다. 공조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이 뒤를 쫓습니다. 블랙박스에 찍힌 속도는 무려 시속 196km. 그렇게 한참을 달린 차량 갑자기 나들목 방향으로 빠집니다. 제 속도를 이기지 못해 가드레일을 들이받습니다. 차량이 부서졌고 현장엔 기름까지 샜습니다. 운전자가 의식을 잃어 조수석 유리창을 경찰관이 팔꿈치로 깼습니다. 우연히 고속도로 추격 모습을 본 해양경찰관들도 현장에 합류했습니다. 다른 차량 진입을 막고 구조장비를 들고 뜁니다. 그렇게 무사히 구조된 48살 A씨, 타박상 외에 별다른 부상은 없었습니다. 지금 제일 아픈 데가 어디예요? 어깨 아프죠? 어깨가 아프죠? 목은 어때요? 목도 아파요? 머리는 어때요? 오히려 창문을 깬 삼척근덕파출소 소속 신모 경위가 다쳐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수석 이제 유리를 깨고 사람을 빼냈지. 그 유리창 깨고 팔꿈치를 깨고 손을 넣다가 문 잠긴 거 열다가 그 새끼손가락 인대하고 두 번째 약지하고 좀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강원도 속초 지인을 만난다며 부산에서 주차된 차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주와 마약 검사는 음성이었지만 다량의 수면제와 감기약을 먹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차량 절도와 무면허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굴착기 기사 40대 A씨가 깔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굴착기를 해제해 2시간 30여 분 만에 A씨를 구조했습니다. A씨는 다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경북 지역은 이틀째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번 황사는 내일까지 내륙에 영향을 준 뒤 해소될 전망입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고내인 캐스터. 네,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은 이틀째 황사가 관측되고 있다고요? 네, 서울을 비롯한 수원 그리고 안동과 포항 지역에는 이틀째 황사가 관측되고 있고요. 경기 중부와 울릉도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중서부 지역은 황사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출퇴근길, 침방울 차단 마스크가 아닌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내륙은 별다른 비 소식 없겠고요. 아침 기온은 전국이 영상권을 보이면서 춥지 않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3도, 대전 4도, 광주는 5도, 부산은 9도로 예년 기온은 1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15도를 웃돌며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8도, 대전 19도, 광주는 20도로 예년 기온은 4에서 많게는 7도나 웃돌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며 금요일에는 서울 한낮 기온이 19도까지 올라 4월 말의 봄 날씨를 보이겠고요. 절기춘분인 토요일에는 전국에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봄 기온이 짙어지면서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포근했지만 퇴근길에는 날씨가 금세 쌀쌀해지니까요.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기사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화제의 뉴스 알아보는 더 뉴스 나옵니다. 오늘 언론 보도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들입니다. 카카오, 네이버, 이마트, 쿠팡이 눈에 띄었고요.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로이드 오스틴과 토니 블링컨을 다룬 기사가 많았습니다.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쿠팡의 성공적인 뉴욕 증시 상장 이후 이제 국내 유통업계의 관심은 지마켓 등을 운영하는 이베이의 운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일제히 검색어에 오른 이유입니다. 매물로 나온 이베이 코리아의 예비 입찰이 어제 마감됐죠. 사실 이베이 미국 본사가 처음 매각을 공식화할 때만 하더라도 이런 흥행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매각 희망가 5조 원도 비싸다는 평이 많았지만 쿠팡의 상장 이후 분위기는 반전됐습니다. 더구나 5조 원의 실탄을 확보한 쿠팡이 본격적인 무한 경쟁을 선포하면서 업계 전체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이베이 인수전은 롯데와 이마트, SKT 그리고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의 4파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카카오는 예비 입찰에서 빠졌습니다. 오프라인 중심인 신세계와 롯데, MBK는 온라인 부문을 강화할 수 있고 SK텔레콤은 성장이 정체된 11번가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겠죠. 국내 온라인 상거래 거래액을 보면 이베이는 네이버와 쿠팡에 이어서 세 번째로 몸집이 큽니다. 이베이를 잡는 기업은 일단 단숨에 선두그룹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10여 년간 온라인 쇼핑 사업을 통해 쌓아온 이베이의 노하우와 인력도 매력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를 맞고 있는 국내 유통업계. 과연 마지막에 웃게 될 사람은 누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중국 우한입니다.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연구 결과가 담길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의 발표가 연기됐습니다. 연기된 배경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도 없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의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죠. WHO는 코로나 발병 1년이 지나서야 공식적으로 첫 발병지인 중국 우한의 전문가를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WHO 조사팀의 일정도 공개하지 않고 기자들의 접근도 제한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4주간의 현지 조사 이후에 열린 공동 기자회견도 맹탕이었습니다. 일단 WHO는 조사단은 우한이 기원이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손을 들어주면서 조사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발병이 보고된 건 2019년 12월. WHO는 약 한 달이 지나서야 긴급위원회를 소집했고 3월이 돼서야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그 사이 110여 개국, 12만여 명에 달하는 사람이 감염됐습니다. 막대한 지원금을 앞세워 유엔에서 영향을 키우는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위기를 키웠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해묵은 WHO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논쟁은 이번 보고서 발표 연기로 또 한 번 불거지게 됐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로이드 오스틴과 토니 블링컨입니다. 오늘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방한했죠. 양국 간의 2+2 회의가 열리는 건 5년여 만입니다. 양국 간의 긴밀한 동맹관계와 전략적 협력을 상징하는 한미 2+2 회의, 개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건 2009년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였습니다. 2010년 6.25 전쟁 60주년을 기념해 외교 국방장관 회의 개최에 의견을 모은 겁니다.
이듬해 7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경련으로 4차 회의까지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동맹보다는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회의는 기약 없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내일 5년 만에 5번째로 열리는 한미 2+2 회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외교 안보 수장의 대면 회담에서 양측은 북핵 문제와 한미일 협력 등 동맹 현안을 긴밀히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네, 국방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도착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오늘 정오쯤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뒤 이곳 국방부에 도착해서 의장대 환영 행사를 거쳐서 오늘 오후 4시 20분쯤부터 서욱 국방장관과 함께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역시 잠시 뒤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해 오늘 저녁 정의용 외교장관과 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와 한미 동맹 강화, 한미일 협력,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 주요 현안이 회담 테이블에 올려질 예정입니다. 특히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바이든 정부 출범 뒤 이 대북 공조와 정책 조율이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입니다. 어제 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 훈련을 맹비난하며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압박했던 만큼 블링컨 장관의 이 대북 메시지가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한미 국방 장관 회담에서는 최근 이 북한의 동향 등 한반도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이 연합 방위 태세 확립과 전작권 전환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일은 한미 양국의 외교 국방장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2+2 회의가 열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정의용, 서욱, 블링컨, 오스틴 장관 등 하군국과 미국의 외교 국방장관이 모두 우리 외교부 청사에 모여서 이 한미 2+2 장관 회의를 갖습니다. 양국 간의 외교 국방 2+2 회의가 열리는 건 5년 만입니다. 2+2 회의에서 양국 장관들은 한미 동맹의 발전 방향과 한반도와 지역, 글로벌 문제를 모두 담은 이 공동 성명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이 처음 발표하는 성명이어서 특히 주목됩니다. 한미 양측 장관들은 이 공동 성명 발표에 이어 생중계로 기자회견도 진행합니다. 회견에 앞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사와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 대사 대리가 지난 7일 최종 타결됐던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가서명식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두 장관은 내일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자, 미국이 핵심 동맹 국가들과 진행했던 2+2 회의가 한미 간에는 5년 만에 열린다고 했는데 의제를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의제는 크게 4가지입니다. 이 한미 동맹 현안과 발전 방향,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한미일 공조, 그리고 지역과 글로벌 협력 등입니다. 이 현재 한미 연합 훈련이 진행 중인데다 이 미국의 국방장관이 동시에 한국을 찾는 건 2010년 7월 이후 처음인 만큼 정부는 한미 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달 중순 이후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북 정책 검토를 마무리하고 있는 만큼 우리 측과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이 과연 윤곽을 드러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두 장관이 일본 방문을 마친 만큼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한 메시지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어제 도쿄에서 열렸던 미일 2+2 회의에서 양측은 한미일 협력이 인도 태평양 안전과 평화 번영의 필수적임을 재확인하는 한편 중국에 대한 견제를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두 장관이 첫 해외 순방지로 유럽과 중동 대신에 일본과 한국을 택한 건 이 중국 견제 공조와 관련한 특히 지난 12일 열린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 4개국의 협의체인 이 쿼드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미국 측의 설명과 이 쿼드 플러스 합류 권고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하는 과정에서 잠시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소식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미국의 국무국방장관은 내일은 청와대를 찾아서 문재인 대통령도 만납니다. 문 대통령이 바이든 미 행정부의 장관급 인사를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홍선기 기자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방한 둘째 날 2+2 회담을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만나는 첫 장관급 인사들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뤘던 북미 관계 진전, 즉 싱가포르 선언 계승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속한 대북 전략 수립 필요성은 이미 지난달 정상 간 통화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양 정상은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때마침 미 국무국방장관 방한을 앞두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낸 상황이어서 미국 측 반응이 주목됩니다. 미 국무국방 두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한 동맹 강화 의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미 동맹은 물론 한미일 동맹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일 관계 개선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힘을 쏟는 안보회의체 쿼드 동참을 호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미 정상통화에서 뜻을 모은 대면 정상회담에 진전이 있을지도 이번 만남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다음 달 미일 정상회담설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블링컨 장관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 접견을 전후로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블링컨 국무장관을 각각 개별 면담하는 일정도 잡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인사와 처음 대면하는 자리인 만큼 여기서 오고 가는 메시지가 한미 관계는 물론 한반도 평화 논의의 방향을 읽을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처음으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서 어제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구체적인 반응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대북 정책 검토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미국 정부가 선제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에 접촉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외교가 최우선 순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Our goal is, of course, diplomacy is always our goal. Our goal is to reduce the risk of escalation. 이에 대해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김여정 담화를 통해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반도의 화양내를 풍기고 싶어 몸살을 앓고 있다고 미국을 비난하면서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앞으로 4년간 발편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순방 중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도 즉각적인 반응을 삼갔습니다. 국무부도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논평 대신 동맹국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포함해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again, what I'll reiterate is that we're conducting a thorough interagency review of U.S. policy towards North Korea. CNN은 북한이 당분간은 미국의 외교적 노력에 퇴짜를 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수준의 어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직 대북 정책 검토가 끝나지 않은 만큼 도발과 같은 풍파를 일으키지 않으려 노력한다는 게 미국 정부의 방침이라는 겁니다. 실제 북한은 바이든 정부 출범 2달이 다 돼가도록 도발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로서는 대북 정책 검토가 끝날 때까지는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는 게 현 단계의 전략인 듯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300명대를 기록했던 국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이딴 집단 감염으로 다시 400명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유럽에서 여러 나라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이자 백신 계약 물량이 일주일 뒤 우리나라에 도착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화이자 백신 계약 물량이 다음 주에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요? 네, 조금 전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이 밝힌 내용인데요. 먼저 화이자 백신 개별 계약 물량 50만 명분 가운데 25만 명분이 들어옵니다. 오는 24일입니다. 백신이 도착하면 전국 22개 접종센터로 보내지고요. 접종은 다음 달 1일부터 만 75살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의 입소자 등이 맡게 됩니다. 나머지 25만 명분 이달 마지막 주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또 아스트라제네카 코백스 물량 105만 명분도 이달부터 5월까지 차례로 배송될 예정인데요. 현지인 네덜란드에서는 오는 31일과 다음 달 20일 운송이 시작되는데 운송 기간 등을 고려해 볼 때 34만 5천 명분은 다음 달 초에 그리고 나머지 70만 5천 명분은 다음 달 말쯤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걸로 보입니다. 방역당국도 유럽 여러 나라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중단 사태에도 불구하고 처음 계획대로 접종을 추진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백신의 접종을 중단할 특별한 이유와 근거가 없기 때문이란 건데요. 방역당국은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뒤에 숨진 사람 가운데 혈전이 생성된 사례가 보고됐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다만 예방접종보다는 다른 원인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큰 걸로 부검 결과 등을 통해서 판단하고 그런 내용으로 최종 보고를 마쳤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영시 현재 하루 백신 접종자는 18,000명을 넘습니다. 이에 따라서 누적 접종자는 62만 명을 훌쩍 넘었고요. 이상 반응 신고 역시 하루 새 25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최근 사람들의 이동량을 조사했는데 걱정스러울 정도로 늘었다면서요?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주말에요. 전국 이동량을 조사해 보니까 그 전주보다 6.8% 정도 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수치는 3차 유행이 본격화하기 전 지난해 11월 수준인데요. 수도권은 2.8% 그리고 비수도권의 이동량은 11.2% 정도 늘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1월 초 이후에 계속 이어진 증가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수도권 신규 환자의 규모가 다음 주까지는 200명대는 돼야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고 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 모두 469명 정도인데요. 전날보다 100명 넘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452명 그리고 해외 유입 사례가 17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20명, 경기도 182명 등 수도권의 신규 환자가 323명이고요.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도 경남 45명을 비롯해서 전북 21명 등 환자가 많습니다. 사망자는 8명이 더 늘었고요. 위중증 환자는 3명 정도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바꾸는 개편안, 지금 상황에서 적용하는 건 좀 힘들다고 판단하면서 이번 주로 예정했던 최종안 공개는 좀 미루고요. 세부 수칙을 더 다듬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시작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중단 사태가 20여 개국으로 번졌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의약품청은 현재로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혈전을 유발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조만간 조사 결과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김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논란은 오스트리아에서 처음 제기됐습니다. 백신을 맞은 간호사 2명이 혈관에 피딱지인 혈전이 생겨 이 중 1명이 숨졌다는 겁니다. 이후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보고되자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20여 개 나라가 접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안전성 검토 결과 혈전 위험성에 대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약품청도 현재까지 백신 접종이 혈전을 유발했다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The number of thromboembolic events overall in the vaccinated people seems not to be higher than that seen in the general population.
유럽의약품청은 인과관계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 현재 관련 사례별로 평가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현지 시각으로 18일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 WHO도 백신과 혈전 사이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으로 얻는 이득이 부작용의 위험성보다 더 크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For the time being, recommend that countries continue vaccinating with AstraZeneca, but we will have more updates tomorrow or at any time when there is a change in this recommendation. 하지만 스웨덴이 접종 중단 대열에 추가로 합류하는 등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프랑스에서 PCR, 그러니까 유전자 증폭 진단 검사를 통해서도 찾아낼 수 없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의 라니옹에 있는 한 병원에서 8명의 환자에게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기존 PCR, 즉 유전자 증폭 진단 검사에서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혈청 검사와 호흡기 깊은 곳에서 채취한 표본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파스테르 연구소에 의뢰해 이 변이 바이러스가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 변이 바이러스 발생과 전파, PCR 검사 무력화, 기존 코로나19 백신을 통한 면역 효과 등에 대해 심층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새 변이의 실체가 완전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프랑스 보건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ressemble à une forme de troisième vague, caractérisée par des variants nombreux, qui, c'est en tout cas le cas du variant dit britannique, prend une place de plus en plus importante. 프랑스 정부는 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의 정도에 대해 세계보건기구 WHO와 함께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WHO는 현재까지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등 3가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만 심각한 변이로 공식 인정하고 있습니다. 브라질과 필리핀에서 처음 보고된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에서도 잇따라 발견됐다고 영국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영국에서는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 2건이 추가로 발견돼 모두 12건으로 늘었고 필리핀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 2건도 발생해 영국 정부가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임신 중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여성이 항체를 지닌 아기를 출산했다고 미국 의료진이 밝혔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의료 종사자인 한 여성은 임신 36주인 지난 1월 모더나 백신을 1회 접종받았고 3주 뒤에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했다고 일간 가디언이 전했습니다. 의료진이 아기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항체가 검출됐습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40만 명 넘게 줄면서 12개월째 감소세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던 1월에 비해선 감소폭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정부는 3월에도 취업자 감소폭 등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62만 명, 올해 1월 98만 명까지 감소했던 취업자가 지난달에는 47만 3천 명 줄었습니다. 취업자 감소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3월 이후 12개월 연속 이어졌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16개월 연속 감소 이후 최장기간입니다. 다만 100만 명 가까이 급감했던 1월과 비교하면 감소폭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습니다.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공공 일자리 공백이 메워지면서 취업자 감소폭이 작아졌습니다. 숙박 음식과 도소매 등 대면 서비스업 취업자 감소폭이 줄고 보건복지와 공공행정 취업자는 늘었습니다. 수출 호조로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폭도 줄었습니다. 공공부문과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임시 일용직 감소폭도 완화됐습니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취업자가 감소했지만 60세 이상은 21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정부 일자리 사업이 본격 시작된 영향으로 보건복지업 등 관련 산업의 취업자 증감이 좀 개선되어진 그런 효과로 보인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실업자는 20만 명 늘어난 135만 3천 명, 실업률은 4.9%로 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취업자 감소가 1월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건 대면 서비스업 고용이 빠르게 회복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며 정부 일자리 사업도 본격 착수되면서 고용 어려움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 개시와 수출 개선세 지속, 지난해 3월 고용 충격에 따른 기저 영향을 감안하면 3월에도 고용 지표 개선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서울 이태원의 한 유흥시설이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서 새벽까지 몰래 영업하다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나온 경찰을 따돌리려고 허위로 화재 신고를 하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요일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서울 이태원의 한 골목에서 경찰과 소방관들이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핍니다. 아래층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불이 난 건지 확인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하지만 가짜 신고였습니다. 새벽 시간 몰래 영업을 하던 근처 단란주점의 종업원이 경찰 단속을 따돌리려고 허위 신고를 한 겁니다. 뒷문이나 정문에 경찰들이 와서 문 열으라고 하니까 불났다 이래가지고 그게 고통을 타서 뒷문으로 빠져나가려고 했나 봐요. 하지만 꼼수는 통하지 않았고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30명이 현장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불과 50m 거리에 파출소가 있는데 대담하게 불법 영업을 해온 겁니다. 아침에 나오는 거 일하는데 요새는 못 보는데. 지난해 클럽발 집단 감염이 휩쓸고 간 이태원에서 일부 업소의 불법 영업이 알려지자 다른 상인들은 한숨부터 내쉽니다. 그것 때문에 완전히 죽어가고 큰일 날 거면 계단 던지고 막 그랬다. 근데 이런 애들 때문에 또 터지면 여기가 또 사고를 또 죽는다고. 서울 용산경찰서는 적발된 업주와 손님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허위 신고로 현행범 체포된 종업원에 대해선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올봄 반갑지 않은 첫 황사가 찾아왔습니다. 어제부터 유입된 황사가 아직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번 황사의 발원지를 놓고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진규 기상청 예보 분석관 연결돼 있습니다. 분석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봄 첫 황사 어제보다 기세는 한풀 꺾였는데 언제쯤 완전히 물러나가게 될까요? 네, 현재 북쪽으로부터 추가적인 황사 유입은 다소 약해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요. 오늘까지는 대체적으로 공기의 질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은 우리나라 대기 하층부로 가라앉아 있는 황사의 이 잔재들이 조금 더 영향을 주면서 이 미세먼지 농도는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오늘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공기의 질은 좋아질 것으로 보여서요. 내일부터는 점차 공기가 조금씩 괜찮아질 걸로 보이지만 여전히 황사의 농도가 남아있는 만큼 내일까지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내일까지는 건강관리 유의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최악의 황사는 지금 피한 거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그 몽골의 발원지, 그러니까 이 황사의 발원지인 이 몽골 그리고 이 내몽골고원을 경유하면서 황사는 약 2,00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상의 좀 다소 높은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사의 그 가장 메인 영역이 주요 영역이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는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불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황사의 입자들이 직접적으로 지면으로 떨어지진 않고 대부분 대기 하층부에 떠서 들어오는 그런 형태를 보였기 때문에 이 황사로 인한 굉장히 큰 피해는 비껴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이번 황사가 중국의 경우에는 최근 10년 사이에 최악의 황사였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베이징 등에 황색 경보가 발령됐다고 하더라고요. 황색 경보라는 게 보통 어느 정도 될 때 내려지는 겁니까?
근데 중국의 이 황사와 관련된 경보 기준은 사실 우리나라하고 체계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지만 황색 경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그 최고 단위의 경보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예.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 황사 경보의 수준에 준하는 또는 그거보다 더 극심한 이 재해가 예상될 때 발령하는 경보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중국이 겪은 황사의 피해는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분석가님, 중국에서 이런 황사 10년 사이에 최악의 황사라고 하던데 배경이 있을까요? 네, 황사에 관련된 피해를 먼저 짚기 전에 황사가 발원할 수 있는 조건을 보게 되면 이 대부분 황사 발원지라고 하는 곳의 토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그 중국 쪽, 베이징 쪽으로 유입이 된 황사는 크게 이 몽골 쪽, 그러니까 고비 사막부터 발원한 이 황사가 이 황토고원에서 2차적으로 발원을 하면서 베이징으로 유입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이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이때 남쪽으로부터 공기가 상승률을 불러일으키면서 피해가 다소 적었지만 이 베이징 같은 경우들은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불어드는 이 하강류로 인해서 이 공중에 부양했던 황사 입자들이 다이렉트로 영향을 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때문에 매우 황사 농도가 커지고 강풍도 동반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비해서 피해가 매우 컸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분석관님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기상청은 이번 황사의 발원지를 중국 내몽골 고원과 고비 사막 부근으로 봤는데 중국은 이번 황사가 몽골에서 발원했다고 주장하면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거든요. 이 논쟁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러한 기상현상들, 특히나 자연재해로 이루어지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저는 뚜렷하게 개인적인 소견은 국경에는 그렇게 별 큰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중국에서 발언을 했다, 우리나라에서 발언했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별로 중요치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과학적인 팩트만 살펴보자면 우선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준 황사는 내몽골 고원을 거쳐서 우리나라 쪽으로 그러한 2차 발원에 의한 영향이 주로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영역에서 고비 사막에서 황토공원으로 발원된 황사들은 중국 쪽으로 유입이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고비 사막에서 내몽골 고원을 거치던 강풍대가 이 내몽골 고원 쪽에서 2차적인 추가 발원을 일으키고 그 영역이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면서 다소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 입자들이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줬다 안 줬다에 대한 문제는 이러한 자연적인 현상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러한 좀 시시비비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기상청에서의 언급은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 그렇다면 올해 우리나라 황사는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우선 황사에 대한 전망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발원지에서의 토양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이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주로 주는 이 내몽골 고원 그리고 황토 고원, 고비 사막 등에 있는 이 토양의 수분 상태가 매우 적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매우 건조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눈 덮인 상태도 평년보다 굉장히 적은 형태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황사 발원지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문제는 이 황사가 발원을 하게 되면 이후에 우리나라 쪽으로 불어 들어오는 기류가 형성이 되어야만 우리나라 쪽에 이 황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기류가 형성되는 이러한 조건들은 시시각각으로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황사가 발원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상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주는 기류의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때문에 우리나라 쪽에 황사 영향을 자주 받겠다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그런 시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진규 기상청 예보 분석관과 함께 황사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분석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LH와 국토부 전 직원의 토지 거래를 조사한 정부 합동조사단이 LH 투기 의혹 관련 후속 조치를 발표합니다. 네, 정부가 발표한 농지 개혁과 LH 내부 통제 방안과 관련해서 국토부와 농식품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한 세부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 LH 투기 혐의자에 대한 구체적 구속 조치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부의 후속 조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정세균 총리께서 LH 후속 조치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공직자가 불법적 부동산 거래로 인한 수익을 얻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투기 의심자가 소유한 농지는 신속하게 강제 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셨습니다. 이어 관계부처에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개발 지역에 대한 투기로는 그 어떠한 추가적 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속전속결의 의지로 필요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총리실과 농식품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다음과 같은 세부 조치 계획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투기 의심자에 대한 농지 강제 처분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늘 지자체, 농어촌 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내일부터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파악된 LH 직원 소유 농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 나타난 농지법상 위반 행위 등을 특별수사본부에 제공하고 관할 지자체에도 전달해서 농지 강제 처분 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파악된 공직자 등에게는 엄격한 보상 기준을 적용하여 불법 투기자에게 부당한 이득이 돌아가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첫째, 투기 의심자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정평가를 통해 부당한 이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비정상적인 농작물의 식재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LH 투기 의심자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신도시 내 토지를 받을 수 있는 대토보상은 처음부터 배제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지 소유자가 협의보상을 선택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주택, 택지 등의 공급도 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신도시 토지 확보로 개발 이후에 추가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직자 등의 농업행위나 실제 거주 여부 등도 엄격히 살펴서 농업 손실보상 및 이주보상 대상에서도 제외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원칙은 정부 합동조사단이 현재 진행 중인 2차 조사 결과에 따른 불법 부동산 투기자에게도 적용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우선적 조치와 함께 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 통제 장치를 강화하고 투기는 반드시 적발되며 투기로 인한 이익은 철저히 환수되도록 하는 전방위적이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브리핑 시스템 중계 중이며 질문하실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고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지금까지 때는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투기 의심자의 농지는 강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공직자 등에 대한 엄격한 보상 기준을 적용해서 부당 이득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광명 시흥 같은 경우에는 그 LH 직원들이 대토 보상, 그러니까 신도시 예정지 내에 다른 땅을 노리고 다른 땅에 대한 보상을 노리고 투기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제기됐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도 나왔습니다. LH 투기 의심자에 대해서는 대토 보상은 처음부터 배제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또 토지 소유자가 협의 보상을 선택할 때 주택, 택지 등은 공급을 제외하겠다. 이건 역시 그 아파트 입주권이라든지 다른 추가적인 보상을 노리고 투기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을 의식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진 뉴스에서 다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수 전 총리 모해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서 오늘 안에 결론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에 무게를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사실상 지휘권을 발동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박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명수 위증 사건 감찰 기록 다 검토를 하셨는지요? 예, 어제 다 봤습니다. 뭔가를 결정하려면 제가 보지 않으면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자세히 살펴봤고 오랜 동안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오늘 중에는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수사지휘권 발동에 좀 무게를 두고 계신 거예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 전에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면담한 데 대해서 이 지검장의 주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면담 조서를 남기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의 소환에 1차, 2차, 3차 소환에 불응했지 않습니까? 불응하고 검찰에서 수사함이 상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주장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피의 사실에 대해서 변소하고자 한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수사처 검사가 처장, 차장뿐입니다. 그러니까 처장, 차장이 직접 조사하고 조서까지 남기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고 기존에 제출된 의견서 진술서 등과 같은 내용이라 기재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을 쓸 거를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괜한 의혹을 불러일으킨 것 같아서요. 인천에서 승합차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를 덮쳐서 초등학생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는 주차를 위해 후진하던 차량이 약국을 덮쳐 9명이 다치는 등 차량 돌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단지 안 놀이터 미끄럼틀 위에 생뚱맞게 승합차 한 대가 올라타 있습니다. 주변엔 표지판 등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조금 전까지 아이들이 탔을 작은 자전거가 차 바퀴 아래 깔려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로 승합차가 돌진한 겁니다. 50대 운전자 A씨는 이곳에 있던 반사경을 들이받은 뒤 아이들이 놀고 있던 놀이터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9살 비군 등 놀이터에 있던 초등학생 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학원 등원버스가 서는 길목이라 아이들이 많이 모여있던 만큼 주민들은 더 놀랐습니다. 집에 있었는데 사람들 막 소리 지르고 밖에서 큰 소리 나가지고 그냥 한번 나와봤는데 소방차 있는 건 뭐 사고 났나 보네요. 운전자 A씨 역시 아파트 주민이었는데 조사에선 사고 당시 의식을 잃어 어떻게 된 건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 진술과 CCTV 화면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번엔 약국 안에 SUV 차량이 떡하니 들어와 있고 유리로 된 약국 앞면은 산산조각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경기도 화성시 서구동의 한 약국에 SUV 차량이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80대 여성 등 9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 원인이었습니다. 주차하는데 이제 브레이크를 착각하시고 밟아가지고 이제 건물을 충격한 거죠. 경찰은 조만간 운전자를 불러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다시 확인할 계획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최근 유럽의회는 내후년부터 수입품을 대상으로 제조 시 탄소를 얼마나 배출했는지를 따져서 비용을 부과하기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철강, 합성수지 등 유럽을 상대로 한 우리의 수출 주요 품목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강력하게 관리해야 할 대통령 직속 위원회조차 언제 출범할지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김주영 기자입니다. 지난주 유럽의회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통과시켰습니다. 유럽이 수입하는 상품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가 얼마나 나왔는지 집계한 뒤 탄소의 양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실상 추가 관세가 붙는 겁니다. De l'ajustement carbone aux frontières, c'est évidemment de contrer, de combattre cette concurrence déloyale en imposant
aux entreprises qui exporteraient sur le marché européen de répondre exactement aux mêmes contraintes que nous imposons à nos entreprises. 우리의 유럽 수출품 가운데 철강, 합성수지, 화학원료 등이 대상인데 지난해 이들의 수출액만 6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탄소 배출 문제가 우리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아직 범정부적 탄소관리 조직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언제 출범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가칭 2050 탄소 중립위원회를 설치하여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청와대가 100명 규모의 위원회를 만든다는 계획 아래 인사검증에 착수하긴 했지만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국회의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근거를 담은 그린 뉴딜 기본법을 당초 지난달 통과시키겠다더니 미래전환 10대 입법과제를 서두르겠습니다. 데이터 기본법, 그린 뉴딜 기본법, 미래 모빌리티법, 지역 균형 뉴딜 지원법 등을 이번 회기에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소속 상임위원회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세계 기후 정상회의, 5월 P4G 서울 정상회의, 6월 G7 정상회의 등 환경 문제를 다룰 세계적 회의들이 잇따라 개최됩니다. 우리는 탄소 배출 컨트롤 타워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세계 각국과 탄소 절감 목표와 방식, 규제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 셈입니다. 얼마나 탄소 감축을 열심히 하는지에 따라서 무역 수지 적자와 흑자가 결정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한다는 의미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범부처의 강력한 계획과 실행을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해 탄소 감축 소관부처인 환경부는 이달 초 탄소 중립 이행 계획을 발표했고 위원회 설립 전까지 그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재정과 산업이라는 두 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같은 거대 정부 부처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탄소 줄이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시선이 여전히 많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미얀마 군사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이 계속되면서 사망자가 180명을 넘어섰습니다. 군부는 내전 가능성을 경고한 미얀마 민주인사를 반역죄로 기소하고 외부 세력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박경석 기자입니다. 양곤 시내 다리를 중심으로 시위대와 군경 무장 병력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시위대가 화염병을 던지며 군경의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타이어를 쌓아 만든 바리케이드는 시커먼 연기를 내며 불타오릅니다. 군경의 무자비한 탄압이 계속되면서 희생자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미얀마 인권단체와 외신들은 지금까지 최소 180여 명이 숨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UN 인권사무소도 공식 확인된 사망자만 최소 149명이고 추가 사망 보고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deeply disturbed that the crackdown continues to intensify, and we again call on the military to stop killing and detaining protesters. 슬픔 속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보내야 하지만 시민들의 힘겨운 저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ကြာဆုံးသွားတဲ့အသက်တွေကိုအလကားမဖြစ်အောင်ပဲမိဘပြည်သူတွေအနေနဲ့ကလည်းအားလုံးဝိုင်းဝန်းစူးစမ်းကြဖို့ကျွန်တော်တို့ចောင်းသားတွေအားလုံးကလည်းစူးစမ်းကြဖို့အဲ့ဒါပဲအရေးကြီးတယ်လို့ကျွန်တော်မြင်ပါတယ်. 하지만 군부는 여전히 강경합니다. 내전 가능성을 경고한 연방의회 대표위원회 4.4 유엔 특사를 반역죄로 즉시 기소했습니다. 또 시위대에 자금을 지원했다며 미국 투자자 조지 소로스 재단 관계자를 구금하는 등 외부 세력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밝혔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쌀값과 연료 가격까지 폭등해 미얀마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쇼트트랙 임효준 선수가 지난해 6월 일찌감치 중국으로 귀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제추행 1심에서 벌금형 유죄 판결이 나온 직후입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 선수 측은 지난 6일 다시 빙판에 설 방법만 고민했다며 중국 귀화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배 강제추행 사건으로 지난 2년간 한국 어느 곳에서도 훈련조차 할 수 없었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지만 다시 대법원에 갔다고 긴 징계와 소송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임효준은 무려 9개월 전 진작 귀화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날짜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 관보는 1996년생 임효준이 2020년 6월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고시했습니다. 작년에 아마 다 완료하고 상실 신고만 3월 초에 한 걸로. 시기상으로 보면 후배 바지를 내린 강제추행 사건이 터진 지 1년 만이자 1심에서 300만 원 벌금형을 받은 직후입니다. 지난해 11월 2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이미 국적은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임효준은 이달 초 출국하려다 한 차례 거부된 일도 있습니다. 중국인 신분인데 따로 체류 허가를 받지 않아 한국에 머문 기간이 불법 체류가 돼 범칙금 등의 처분을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국민이 한국에서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인이 되면은 60일 이내 관할 출입국 관서에 가가지고 체류 자격 부여라는 것을 받아야 되고. 임효준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주 출국했으며 중국 현지 방역 지침에 따라 3주 이상 자가격리가 필요합니다. 중국은 다음 달 8일부터 사흘간 올림픽 시즌을 뛸 국가대표 선발전을 하며 임효준이 여기에 출전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빙상계 복수의 관계자들은 YTN 통화에서 임효준이 귀화 후 3년간 중국 대표로 뛰지 못하는 이른바 3년 룰을 알고 있으며 중국 빙상연맹이 아닌 중국 후베이성 소속 플레인 코치로 계약했다고 귀뜸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차량 전복 사고 이후 약 3주 만에 퇴원했습니다. 우즈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집에 돌아와 치료를 이어가게 됐다는 사실을 전하게 돼 기쁘다며 사고 이후에 보내준 많은 격려에 감사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우즈는 지난달 24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직접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양쪽 다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이 그래미에서 무대를 선보인 다이너마이트의 음원 판매량과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시상식 당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빌보드는 그래미 시상식 당일 다이너마이트 음원 판매량이 전날보다 2,700% 증가한 만여 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상식 무대에 오른 곡 가운데 최다 판매량입니다. 또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는 전일 대비 약 2.3배 증가한 695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4일에 열린 미국 최고의 음악상 그래미 시상식이 역대 최저 시청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닐슨 집계에 따르면 미 CBS 방송으로 중계된 올해 그래미 시상식은 TV와 온라인 중계를 합쳐 920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닐슨은 역대 최저 시청률이자 지난해보다 51% 감소한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북부사령관은 북한이 핵무장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 본토를 위협하는 능력을 입증하는 데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의 역량과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클랜 베너크 미국 북부사령관은 현지 시간 16일 상원 군사위에 제출한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북한이 ICBM으로 미 본토를 위협하는 데 걱정스런 성공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북한이 전략무기의 파괴적 잠재력을 증가시키고 미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ICBM 3기를 성공적으로 시험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이전보다 상당히 크고 아마도 더 역량이 있는 신형 ICBM을 공개해 미국에 대한 위협을 더욱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미국의 군사행동을 억제하고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는 데 이 같은 무기가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의 첨단 장거리 전략무기 개발에 대응해 방어 역량 극대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in the early stages of modernization of NORAD and building additional military capabilities in the Arctic. In coordination with the Missile Defense Agency, United States Strategic Command, and SpaceCom, we're maintaining and improving upon our ballistic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미국은 북한의 ICBM을 막을 차세대 미사일 유격기를 개발해 2028년 실전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부터 알래스카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장거리 식별 레이더 시험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베너크 사령관은 북한이 2018년 일방적으로 발표한 ICBM 실험 유예에 더는 구속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다며 이는 가까운 장래에 개량된 ICBM 발사 시험을 시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제주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형무소에서 형을 살다가 행방불명된 330여 명에 대한 재심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고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4.3 수형 행방불명인 333명과 그 가족이 명예회복을 위해 기다리던 재심 재판이 70여 년 만에 열렸습니다. 검찰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구형하고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과 그 유족에게 덧씌워진 불례가 벗겨지고 나아가서는 이미 고인된 피고인들은 저승에서라도 이제는 오른쪽 왼쪽을 따지지 않고 첫 재판에서 유족 대표는 일어나 333명의 영혼을 대신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영혼들을 대신해서 절을 올리고 싶은데 변호사님이 법정에서 절을 올리는 것은 금지라고 해가지고 목례로서 영혼님들을 대신해가지고 목례를 올리겠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오랜 세월 가슴에 얹혀진 돌덩이 같은 응어리가 사라진 듯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 무죄 선고를 받은 수형 행방불명인은 4.3 당시 군사재판의 수형이 명부에 있거나 사형돼 시신을 찾지 못한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8순이 된 딸은 사라진 아버지를 기다리다 무죄 선고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자꾸 떠오릅니다. 좀 더 일찍 했으면 어머니가 이렇게 무죄라도 된 것을 보고 돌아가셨으면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늦었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도 모르던 아들은 무죄 선고받은 오늘이 아버지 제삿날이라며 감격스러워합니다. 돌아가신 날을 모르니까 오늘 우리 아버님 제사입니다. 하늘 풀어가지고 저녁에 가서 제사를 지내면은 더욱 뜻이 기쁜 날이 않을까. 이번 재심 재판은 재심 사건이 20건에 달해 한 건당 20여 분씩 진행돼 오후 늦게 마무리됐습니다. 일반 수형인 2명에 대한 재판도 진행돼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재심을 포함해 그동안 4.3 관련 재심은 피고인 또는 유족이 직접 청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검찰의 직접 재심 청구 등으로 재심 절차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라임 자산운용 사건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다가 수사팀에서 배제된 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하며 검찰개혁을 길들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최성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하려 한다며 개혁의 탈을 쓴 길들이기로 참담한 상황이지만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최 검사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라임 금품 수수 의혹을 집중 수사했고 지난해 10월 수사팀에서 돌연 배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에 이어 간부급 교정 공무원도 내부 정보를 이용해 교도소 이전 부지를 투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을 상대로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어제 교정시설 신축이나 이전이 예정된 땅을 자신이나 배우자의 명의로 매입한 공무원이 있는지 파악하라는 공문을 전국 교정시설에 보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인데 공수처장님, 이 사건의 주요 핵심 피의자 이성윤, 공수처에 사건 이첩받았을 때 직후에 이성윤 만난 사실 있죠? 만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변호인 통해서 면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만났습니까? 공수처에서 만났습니다. 누구랑 만났습니까? 그 변호인과 그 당사자를 만났습니다. 공수처 차장도 있었죠? 예. 조사했습니까? 조사도 했습니다. 그 기초 조서 남겼습니까? 네, 면담 겸 기초 조사를 했습니다. 왜 만났죠? 그것도 공수처장이? 그것은 면담 신청에 따른 그 면담이었습니다. 아니, 사건 피의자가 면담 신청하면 검사장이 다 만나줍니까? 공수처 어느 방에서 만났습니까? 저희가 342호실인가 3층에서 지금 저희는 3층은 비어 있습니다. 그 조서 공개할 수 있습니까? 예,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자, 보십시오. 이 정도로 아니 수사 중인 사건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어디 갑니다. 이거 이렇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말을 시간 좀 벌어주십시오. 예, 토론 계속하십시오. 아니 지금 제가 질의를 못하고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중단된 만큼은 뭐 인저리 타임 변호사한테 만나지 당사자를 어떻게 만나요? 불법적인 자, 어떻게 만났습니다. 아니 저 김남국 의원하고 김정민 의원 좀 조용히 하세요 좀. 점잖지 못하게. 네? 우리 공수처장께서 이성윤을 조사하고 조서를 남겼다고 했어요. 사건 내용인지 아니면 이첩과 관련된 내용인지 반드시 확인이 돼야 돼요. 예, 정확하게는 수사보고입니다. 그렇죠. 네, 수사보고입니다. 면담 수사보고잖아요. 그런데 왜 조서라고 거짓말해? 제가 그거는 속기록 보세요. 아까 수사보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속기록 보세요. 조서라고 돼 있어요. 제가 아까 수사보고라고 아닙니다. 조서 이 속기록 보세요. 분명히 조서라고 했어요. 차장도 있었죠. 예. 조사했습니까? 조사도 했습니다. 그 기초 조서 남겼습니까? 네, 면담 겸 기초 조사를 했습니다. 예, 조서를 남겼냐고요? 저희가 진술거부권을 고지를 하고 이첩할 사건을 예? 그 조서 공개할 수 있습니까? 예,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잘못 들리신 것 같은데 수사보고가 맞고요. 기초적인 실체에 대해서도 네, 알겠습니다. 예.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존경하는 김도우 위원님 출동해 주십니다. 조용히 하세요. 신동근 의원님 LCT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20대 국회에서 LCT 하도 민주당에서 그러길래 제가 이기 특검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쑥 들어가 버려요. 똑같은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LH는 특검하고 LCT는 왜 특검 못합니까? 특검 조장하세요. 예. 제발 좀 특검 좀 받아주세요. 예. 제발 받아주세요. 예. 오늘도 하늘 상태가 어제와 비슷합니다. 바람이 불면서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는 모두 해소됐기 때문에 위로 파란 하늘이 드러났는데요. 하지만 보다 입자가 큰 모래먼지가 유입되면서 아래에는 황색의 먼지층이 형성됐습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농도 살펴볼까요?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100마이크로그램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평소보다 2배가량이 높고요. 경기와 경북에는 미세먼지 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는 대기가 정체되면서 먼지가 해소되기 어렵겠고요. 내일도 수도권 등 중서부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요즘 봄볕이 점점 따스해지는 게 느껴지시죠? 오늘 서울 낮 기온 16.3도로 아침보다 기온이 15도가량 껑충 올랐는데요. 금요일에는 20도 가까이 오르면서 4월 말의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요. 토요일 오후부터는 전국에 한 차례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잠시 뒤인 오후 4시 15분부터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교사 의혹 사건 처리 방향을 발표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앞서 오늘 아침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서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을 모두 검토했다면서 오늘 안에는 수사 지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박 장관은 수사 지휘권 발동에 무게를 두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사실상 지휘권을 발동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잠시 뒤 오후 4시 15분입니다. 법무부의 긴급 브리핑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